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두수학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책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요 강두수학 동영상 첫 촬영이 시작되는 시간인데, 이 교재하고 그 다음에 강의 특성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는요, 일단 좀 일반화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처음 하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일반화하고 그 다음에 화학 1, 2 내용 위주로, 그러니까 비중이 좀 더 일반화하기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좀 부족한, 내용면은 좀 부족한 화학 1, 2는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꼭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도 노트 준비하셔서 좀 필기량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필기해 가시면서,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인강에서 하이탑 강의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강두수학의 강의가 만약에 메인 강의가 된다. 그러면 하이탑 강의에서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순서가 좀 다르니까 그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 그 내용을 먼저 하이탑 걸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강의 들으시고, 여기 이제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 강두수화학이라고 하는 요 책 진도를 나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 배경 지식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필기량이 좀 많으니까 우리 학생들 노트 꼭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요,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교재 안에 있는 기출 문제는 조금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만을 제가 좀 선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계산 문제인데 계산이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우리 학생들이 아시잖아요. 20문항을 이제 시험 보다가 20문항 중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제는 한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 한두 문항은 어떤 체감 난이도로 우리 학생들한테 다가오냐면, 이거는 계산이 대단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거의 한번 공부하는 동안에 한 번 노출됐거나 아니면 노출이 거의 안 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꼭 변별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들 위주로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교재 문제들은 굉장히 좀 학생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제가 거의 변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는 이유는, 이 숫자 계산할 때 전자계산기를 다 이용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계산 과정은, 결과는 제가 다 풀어갖고 왔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 밑에다가 풀이 과정을 필기하셔가지고 익히시는 거에 중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숙지하셔야 될 내용은 풀이 과정. 어떨 때 어떤 물리량이 관계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어떤 특수한 공식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숫자에 절대로 목숨 거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전자계산기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공무원 시험 보는 동안에 전자계산기를 써가지고 푸는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 숫자를 제가 만약에 변형을 하게 되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실험실에서 직접 사용하는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유효 숫자도 좀 많고 좀 어렵다라는 거, 그것만 좀 숙지하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풀면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그쪽 방향만 잡으셔가지고 어때요? 학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덱스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겉표지가 정말 그림이 너무 똑같이 나왔죠? 소름 끼치게. 그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죠?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어. 자. 제가 한때는 이렇게 빨간 안경을 썼었답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자,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 1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8장. 18장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대별로 내용에 일주일에 한 장씩을 끝내겠다. 2주일에 이런 식의 진도는 아니고요. 장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은 좀 배경 지식을 많이 설명해야 되는 장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시간이 한 장을 일주일에 한번 끝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끝내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하여간 1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은 기초화학. 오늘은 요 기초화학은 아주 배경 지식,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문항은 없어요. 우리 기초화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은 화학의 기초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해서 좀 맨 마지막 18장, 뭡니까? 우리 핵화학까지.
핵화까지 해가지고 총 페이지는 한 74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책은. 맨 뒤에는 용어 정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좀 인덱스로 좀 찾아서 용어를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책 구성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화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뭐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냐면 주기율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주기율표는 우리 교재 어디에 있냐면 맨 뒷부분에 여러분, 자, 주기율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그 딱딱한 용지로 되어 있는 그 주기율표, 그거는 어때요? 이미 다 주기율표가 다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쪽에 거기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교재의 본 용지로 맨 마지막 장 뭡니까? 빈칸이 들어져 있는 주기율표가 가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로로 딱 세우신 다음에 필기할 수 있는 공간도 제가 딱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거기를 한번 핍니다. 자, 우리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내가 책을 들면 이게 너덜너덜 거려가지고, 자, 맨 뒤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펴셔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빈칸이 나와 있는 원소 기호들은 모조리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주기율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기율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여기 원자번호 1번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죠? 주기율표. 자, 원자번호 1번 뭡니까? 네, 수소입니다. 수소. 자, 수소. 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실강 듣는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면 인강 듣는 학생은 나 혼자 생쇼를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답을. 수소 밑에 뭐 있습니까? 리튬 있죠, 리튬. 이렇게 세로축으로 외우는 것이 우리 그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온화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 전기음성도,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 공부할 때 가장 효율적인 그런 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리튬, 그 다음 밑에 뭐 있죠? 나트륨 있고요, 나트륨.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밑에는 칼륨. 자, 쓰고 계시는 거죠? 칼륨. 그 다음 뭐 있죠? 루비듐, RB, 루비듐이 있고요. 그 다음에 CS, 세슘이 있습니다. 세슘. 우리 교재의 빈칸이 일단 6주기 원소인 세슘. 여기까지 필기가 돼야 돼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프랑슘이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세로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족이라 그러고요. 그죠? 여기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네, 죽이라 그럽니다. 족은 1족 있고 2족 있고요. 그 다음에 3족부터 12족까지는 이렇게 가운데 움푹 파여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자, 여기는 몇 족입니까?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그 다음 맨 마지막에 18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가로줄로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그 다음에 7주기. 7주기는 우리 교재에 어때요? 그 원소 기호가 딱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족 원소, 2주기 원소부터 들어가야겠죠. 그죠? 리튬 옆에 뭐 있습니까? 그렇죠. 베릴륨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베릴륨. 베릴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얘는 금속 원소인데요, 여러분. 금속 원소인데 얘는 공유결합해요. 아주 특이한 놈이죠. 출제 빈도가 좀 있습니다. 베릴륨은 금속 원소인데 불구하고 얘는 공유결합을 한다. 우리 금속 원소는요, 주로 무슨 결합을 많이 하냐면 금속 자체로 있으면 금속 결합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다른 물질과 화합물을 만들 때는 뭐합니까? 얘는 이온 결합을 주로 하는 그러한 원소들인데 얘는 특이하게도 공유 결합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베릴륨 밑에 뭐 있습니까? 베릴륨 밑에 마그네슘 있어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밑에 칼슘 있고요. 칼슘 밑에 SR 스트론튬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론튬 밑에는 BA 바륨이 있습니다. 바륨. 자, 여기 이 일족 원소들 하면은 알칼리 금속으로서 수소를 제외한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죠. 얘네들은 모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한 개죠. 원자과 전자가. 그죠? 자, 원자과 전자라는 뭐 용어 이런 거를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죠? 한번 지나가는 말로 쑥 말씀드린다면 원자과 전자는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명칭이 있어요. 뭐죠? 최외곽 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죠? 최외곽 전자는 원자과 전자와 거의 같지만 어디에서? 요 18족 원소에서는 의미가 조금 달라진답니다. 자, 18족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가 2개 아니면 몇 개예요? 8개죠. 8개. 그죠? 근데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화학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뉘앙스 아시겠죠? 그죠? 나머지 족에서는요. 만약에 13족 원소다 그러면 얘는 최외곽 전자가 앞에 10의 자리 떼버리고 몇 개?
3개. 그렇죠? 그리고 원자가 전자도 몇 개입니까? 3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18쪽만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2족 원소 됐는데 2족 원소들 중에서 스트론튬 이런 거는 언제 출제가 되냐면요. 얘네들을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어요?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들어보셨죠? 리튬 불꽃 반응색 무슨 색입니까? 얘 붉은색이요. 그죠? 나트륨이 노란. 출제 빈도는 나트륨이 대단히 높습니다. 불꽃 반응하면 거의 나트륨이 나와요, 여러분. 그죠? 어떤 미지의 원소를 갖다 불꽃 반응을 했더니만 노란색이다. 그럼 어때요? 이 문제는 벌써 구린내가 나는 겁니다. 나트륨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죠? 나트륨. 그 다음에 나트륨만 외우면 불안하니까 이렇게 같이 알아두는 거예요. 리튬은 무슨 색? 붉은색. 그 다음에 칼륨은 보라색. 이렇게 이제 알아둡니다, 여러분. 근데 스트론튬은 리튬과 불꽃 반응색이 똑같아요. 얘는 뭐 빨강색, 얘는 뭐 진한 빨강 이렇게 되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뭐 빨간지 진한 빨강인지 뭐 육안으로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스트론튬과 리튬은 같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불꽃 반응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한다? 그렇죠.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 스트론튬에다가 리튬하고 불꽃 반응색 같고요. 선 스펙트럼이라는 용어 적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스트론튬은 이렇게 리튬과 불꽃 반응색을 비교해서 출제된 경우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 움프 파인 곳에 있는 이 전이 원소는 잠시 후에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13족 원소로 가보겠습니다. 13족 원소. 원자 번호 5번 누굽니까? 붕소예요, 붕소. 붕소 밑에 뭐 있어요? 알루미늄 있습니다. 알루미늄. 붕소 밑에 알루미늄. 알루미늄 밑에는 뭐 있습니까? Ga 갈륨이 있어요. 갈륨. 이 갈륨은 또 언제 한번 나왔느냐? 이 갈륨은요. 얘는 그 멘델레예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멘델레예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최초의 주기율표죠. 그죠? 최초의 주기율표. 맞습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 표정들이 멘델레예프 이거 우리 옆집 아저씨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 최초의 주기율표와 관련되어 있는 놈이에요. 이 갈륨은요. 그 당시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 때 갈륨은 어때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때?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이 멘델레예프는 이 갈륨의 물리적 성질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었습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냐면 그 선배 과학자인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갈륨의 성질을 예측하고 뭐라 그랬냐면 요 빈자리에 만약에 요 성질과 똑같은 원소가 발견이 되면 얘를 뭐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냐면 에카알루미늄. 그러니까 알루미늄 밑에 있다 해서 에카알루미늄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는데 어때요? 나중에 발견한 사람이 갈륨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을 그 유언은 따르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그 당시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성질을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게 바로 멘델레예프입니다. 그래서 갈륨은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자, 붕소 옆으로 갈게요. 붕소 옆에 뭐 있습니까? 유용한 원소죠. 탄소. 탄소 밑에 뭐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규소 있습니다. 규소 밑에 뭐 있습니까? 네. 저마늄이 있습니다. 저마늄. 잘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죠. 그죠? 저마늄 밑에 뭐 있습니까? 주석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석 밑에는 PB, 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 납. 이런 것들. 자, 다 한 번씩 어때요? 그 거론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꼼꼼하게 다 기억하십니다. 주기율표의 포지션까지. 자, 탄소 옆에 뭐 있습니까? 질소요. 질소 밑에는요, 인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 밑에는 비소라는 게 있어요. 비소. AS 비소. 자, 그 다음에 질소 옆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산소 밑에 황, 그죠? 황. 그 다음에 산소 옆에는 뭐 있을까요? 플로린, 그 다음에 여기가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명칭이. 예전에는 우리 학교 학창시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플로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플로린,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CL. 얘는 또 안 바뀌었어요. 그냥 염소. 그럼 얘를 플로린 하면 얘도 클로린 이래야 되는데 얘는 또 염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BR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뭐로 배웠습니까? 브롬으로 배웠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명칭이 또 브로민으로 바뀌었어요. 브로민. 그 다음에, 자, 요게 제일 심해요. 얘 뭐죠? 요오드였죠. 요오드. 그죠? 근데 얘가 명칭이 아이오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오딘.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문제는 모두 개정된 용어로 나올 겁니다. 작년까지는, 이걸 혼용해서 쓴다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이 개정된 명칭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정된 명칭을 같이 알아도.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18족 원소로 가보기. 18족 원소. 원자 번호 2번 누굽니까? 헬륨이죠, 헬륨. 그 다음에 헬륨 밑에는요, 네온이 있고요. 네온 밑에
아르곤 있고 그 다음에 KR 크립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일단 전형 원소 라인에서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아주 뭐 훌륭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훌륭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거. 저 여기 그 칸이 좀 부족한데 제가 자근자근 한번 써볼 테니까 봅니다. 자, 먼저 불러드릴게요. 21번. 21번 뭐냐면요. 원자번호 21번이죠? 우리 칼슘 옆에. 자, 먼저 21번 뭐죠? SC 스칸듐이에요. 스칸듐. 얘는 이제 원소교 이름 잘 모르겠으면 써놓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 만약에 안 써놓으면 우리 맨 마지막 장에는 뭐가 있어요? 그 실제 원소 주기율표가 들어있죠. 그죠? 그죠? 자, 그거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원소 기호만 나와 있지, 명칭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명칭은 다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네이버 거기 맨 위에 그 검색창에다가 SC만 딱 찾으면 그냥 원소 기호가 빵 뜹니다. 알겠죠? 스칸듐. 네. 자, 스칸듐. 그 다음에 원자번호 22번 뭡니까? TI가 있죠? TI. TI 뭐예요? 티타늄이에요. 티타늄. 티타늄 많이 들어봤죠? 그죠? 티타늄, 금속.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23번이겠죠? 자, 바나듐입니다. 바나듐. V라고 쓰고 바나듐. 그 다음에 24번 CR이라고 쓰고요. CR. 이거 뭡니까? 그렇죠. 크롬이라 그랬는데 명칭이 좀 바뀌어서 크로뮴이에요. 크로뮴.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이것들을 왜 하느냐? 이 전이금속을 왜 하느냐? 얘도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러분. 높진 않은데, 즉, 하이탑 교재로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전이금속은 전혀 손 못 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화학 원투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이금속은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책 홍보, 강두수 화학에는 이 전이금속 착화합물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 리간드라든가 베이스라든가, 그렇죠? 착화합물, 착이온, 이거하고 색깔을 띠는 아주, 고분자 물질이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이 전이금속이 들어가는데, 그때 중심금속 이온으로 얘네들이 자주 등장한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스칸듐, 티타늄, 바나듐, 그 다음에 크로뮴. 됐습니까? 그 다음에 25번. 얘가 문제예요. 얘 이름이 MN. 우리 뭐로 알고 있어요? 망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얘가 이름이 망거니즈로 바뀌었어요. 망거니즈. 네, 몇몇 학생들이 벌써 얼굴이 짜증이 나는군요. 자, 망거니즈. 자, 그 다음에 26번이 뭐냐면, 자, 그렇죠.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 26번. FE, 철입니다, 철. 그죠? 그 다음에 27번 뭡니까? CO,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그 다음에 28번이겠죠. 그죠? 자, NI 니켈이고요. 니켈. 그 다음에 29번이 CU 구리입니다. 구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30번이 뭡니까? ZN 아연이죠. 아연. 지금 여기 칸이 좀 모자라서 제가 이렇게 집어넣어놨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칸듐, 티타늄, 바나듐, 크로뮴, 망거니즈,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해서 10개의 원소가 딱 들어갈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아연은 무슨 원소냐면요. 얘는 전용 원소예요. 전이 원소라고 하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29번 구리까지가 전이 원소고요. 30번 아연부터는 뭐가 되냐면 전형 원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나중에 착화합물 하면서 제가 분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됐습니다. 아연까지는 전이 원소다. 자, 그럼 이렇게 주기율표를 원소기호만 나열하다가 이제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이 주기율표는 이 표 원소기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주기율표의 위치에 따라서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탐구할 겁니다. 요 탐구하기 전에 먼저 일단은 공무원 화학이든 어떤 화학을 공부하든 간에 제일 먼저 우리 학생들은 주기율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모든 화학은 주기율표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해서 이 세로로 외우는 습관 들이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아시잖아요. 1번부터 20번까지 20문제를 2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이 주기율표는 어느 단원에서 막강한 힘을 보일 거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어때요? 그 입자의 크기, 주기적 성질 있죠? 그죠? 입자의 크기.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같은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같은 쪽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요. 그죠? 그럼 벌써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타이틀의 시작이 뭡니까? 2, 3주기 원소, 임의의 원소 A, B, C, D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임의의 원소가 딱 나오면 실제 원소로 다 매칭을 시키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원자과 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의 홀 전자 수, 원자과 전자, 그 다음에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됐죠? 안정환 이온일 때 금속 양이온 되냐 음이온 되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아주 강력한 기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땅 띄워져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과제물은 거의 주기율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스캔 뜨셔 가지고 계속해서 하십니다. 연습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반복은 해드리겠지만은 먼저 학생들이 좀 외우려고 노력은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자, 1조 원소부터 한번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금속성과 비금속성, 양쪽성과 준금속에 대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1조 원소 원자번호 1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띄워놓고 하는 겁니다. 자, 원자번호 1번 수소 들어갔죠. 그죠? 수소 밑에 뭐 있습니까? 리튬 있고요. 그 밑에는 나트륨 있고, 그 다음에 칼륨 있고, 루비듐 있고, 세슘 있습니다. 실제로는 루비듐과 세슘은 출제는 안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1족 알칼리 금속 원소는 다음과 같다 해서 그냥 문항 속에 들어간 적은 있어도 루비듐과 세슘을 물어본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럼 뭘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리튬, 나트륨, 칼륨은 알칼리 금속에서 어때요?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우리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는 거 아시죠? 그죠? 물과 막 격렬히 반응합니다. 근데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어떤 형태로 반응할까요? 떠서 반응할까요? 아니면 가라앉아서 반응할까요? 떠서 반응한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문항 속에 ABC 알칼리 금속이 물 위에 떠서 반응한대요. 그래놓고 선택지에 뭐가 나오냐면 금속들은, 위에 있는 금속들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아니면 실험장치 그림을 보여주고 어때요? 그림을 보고 밀도가 작다 크다를 판단하시거나.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족 원소들. 리튬 옆에 베릴륨이 있습니다. 베릴륨은 제가 어떤 의미를 뒀어요? 금속 원소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무슨 결합한다? 공유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원소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베릴륨 밑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칼슘, 그 다음에 스트론튬, 바륨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 있는 바륨은 중화적정에서 앙금 생성 반응과 관련돼가지고 출제가 대단히 잘 돼요. 바륨은 중화 반응에서 앙금 생성 반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3족 원소, 원자번호 5번이죠. 5번. 원자번호 5번, 붕소입니다. 붕소. 붕소 밑에 뭐 있죠?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밑에 갈륨. 멘델레프 떠올리시고, 붕소 옆으로 가가지고 뭐 있습니까? 탄소 있어요. 탄소. 탄소는 아시다시피 탄소화합물과 관련돼가지고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원자과 전자가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으니까, 4개의 수소 원자와 공유결합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 구조인 메테인 정사면체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얘는 특이하게도 탄소와 탄소끼리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하면서 사슬 형태로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결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뭘 만들 수 있어요? 화합물의 종류가 대단히 많은 탄화수소 또는 탄소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죠? 탄소화합물 정리하실 때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탄소 밑에 뭐 있어요? 규소 있고요. 그 다음에 규소 밑에 저마늄 있고요. 저마늄 밑에 주석 그리고 납이 있습니다. 주석 납.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옆으로 가서 뭐 있습니까? 질소 있죠. 질소는 원자번호 7번. 그죠? 15족 원소. 원자과 전자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지요. 5개. 그죠? 5개 있고,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화합물을 만들어갈 때 얘는 삼각불 형태를 주로 많이 만듭니다. 됐죠? 그죠? 자, 지금 뭐 물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분자 구조할 때 다 말씀드릴 내용인데 일단 주기율표 보면서 요렇게 찍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 얘기가 우리 동영상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서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난 이제 간신히 질소 알겠는데 거기다가 원자과 전자 5개에다가 삼각불이라는 게 나오니까 부담스럽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되냐면 수업을 끝까지 계속해 들으시면은 나중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반복 학습밖에 없습니다. 한 번 들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때? 나는 화학을 알 것 같다. 그건 거짓말이죠. 아니면 영재든가. 그죠? 영재들은 그렇습니다. 한 번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재를 가르쳐 봐서 알아요. 영재를 가르쳐 봤는데 걔네들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수평적인 수업이 아니라 수직 수업을 합니다. 수직 수업.
그래서 학년 파괴니까, 그러니까 막 저학년 거부터 쭉 얘기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일반화까지 얘기해도 걔네들은 다 받아들여요. 스폰지 같아서 쭉쭉 흡수합니다. 처음 봤어요. 그런 애들. 근데 어때요? 친구가 없어요. 아,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많죠? 그죠? 우리는 수직으로 모르지만, 우리는 친구가 많은 장점이 있고요. 그 친구들은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우리 학생들이나 저나 영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된다? 반복해서 계속 듣고 또 훈련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 밑에 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소 있으면, 비소는 이제 나중에 우리 준금속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잠깐 제가 넣어놨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산소, 황, 16쪽 원소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17쪽 원소는 이 할로젠 원소라 그래서 얘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F, Cl, Br, I. 그죠? 얘네들은 상온에서 단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해요? F2, Cl2, Br2, I2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F2, Cl2, Br2, I2 얘네들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동일한 원자의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벡터가 제로죠. 그죠? 뭐 그런 얘기 좀 연관된 얘기들인데 지금 또 어때요? 못 알아듣는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한다고요? 반복 학습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하여간 할로젠 원소 17쪽 원자과 전자 7개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18쪽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단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모두 기체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18쪽 원소를 뭐라 그럽니까? 비활성 기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응성이 거의 없는 기체다 해서 비활성 기체. 해서 주기율표는 일단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주기율표를 가만히 보면 어떤 양상을 띠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박스를 쳐볼게요. 자, 수소, 노란색 박스를 이렇게 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붕소, 규소, 비소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노란색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하고 비금으로 친 원소들을 우리가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비금속 원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비금속 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박스에서 제외된 원소들을 우리가 주로 무슨 원소라고 얘기하냐면 금속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됐죠? 자, 이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의 주기율표상에서의 포지션을 가만히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속 원소들은 주기율표상에 주로 어느 쪽에 분포합니까? 왼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은 주로 오른쪽, 그리고 어디에 밀집되어 있어요? 오른쪽 상단 부분에 밀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화살표 방향으로 한번 성질을 한번 모아볼게요. 자, 같은 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가고, 같은 주기에서는 우리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 부분에 있는 놈들. 얘네들은요, 무슨 성이 강하냐면, 금속성이 강해요. 금속성. 자, 지금부터 금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금속성. 금속성 원소들은 주로 어떤 원소들이에요? 1족, 수소를 제외한 1족이나 2족 원소들이 어때요? 주를 이루고 있죠. 그죠? 얘네들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아니면 몇 개입니까? 1개 아니면 2개예요. 그죠? 최외곽 전자가 1개 아니면 2개.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예, 불안정합니다. 그죠? 불안정. 우리는 그러면 안정, 불안정은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최외곽 전자에 전자가 몇 개 있으면 안정할까요? 8개 있으면 안정하겠죠. 그죠? 그러한 규칙을 우리가 무슨 규칙이라고 합니까? 옥텟 규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잘 알고 계신 옥텟 규칙.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나 두 개 있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나 두 개 있는 이 원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냐면 자, 하나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7개의 전자를 받아가지고 안정해지는 것보다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 맨 마지막 바깥 껍질을 없애버리고 안쪽 껍질이 최외곽 껍질로 도드라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상대적으로 안정해지겠죠. 그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7개를 받는 것보다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게 잃는 게 더 수월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외곽 전자가 만약에 2개 있다. 그럼 어때요? 6개를 받는 것보다 2개를 떨어뜨리는 게 더 수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럼 전자를 잃으면 얘는 무슨 이온이 될까요? 전자를 잃으면 그렇죠. 워낙 공부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또 이것도 감이 또 없어요. 그죠? 자, 친절하기로 유명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성자가 3개 있다고 칩시다. 이게 양성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양성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모두 있을까요? 물론. 중성자도 있겠죠. 그죠? 중성자. 중성자는 원자 번호가 한 20번 정도 미만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지금 양성자가 3개 있고 중성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4개 있죠. 그죠?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한 핵력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입자의 명칭은 뭡니까? 얘가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아시겠습니까? 원자핵. 그러면 얘가
빅뱅 초기에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원자핵은 지금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전기적으로 안정합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그럼 뭐하고 결합할까요? 이 우주 공간에 천지에 깔려있는 전자랑 결합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자랑 결합을 합니다. 전자랑 결합하는데 전자를 몇 개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있어요? 하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름이 얘는 양성자 3개, 전자 3개인 무슨 원자? 중성 원자라고 얘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이러한 모델링을 가지고 우리는 얘를 원소기호와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개수로,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양성자 3개니까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일까요, 여러분? 3번이겠죠, 3번. 3번이면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누굽니까? 리튬일 거예요, 리튬. 됐죠, 그죠? 그리고 요 리튬 원소기호 아래 첨자에는 뭘 씁니까? 원자 번호를 쓰는 거죠, 그죠? 원자 번호 몇 번? 3번.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는 뭘 씁니까? 질량수라는 걸 적는 거죠? 질량수는 누구하고 누구의 합이에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의 합입니다. 그죠? 그럼 얼마가 되죠? 7이 되는 거예요, 7. 됐죠? 얘를 우리가 원소기호 표시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중성원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최외곽전자가 지금 몇 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개 있죠? 그럼 얘는 7개 받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수월하다? 하나? 잃어버리는 게 더 수월하죠. 그죠? 그럼 얘를 잃을 거예요, 잃을 거예요. 잃게 되면, 자, 가운데 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는데 전자를 하나 잃다 보니까 전자가 2개 남은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무슨 성질을 갖습니까? 플러스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 3개, 마이너스 2개. 플러스 성질 갖죠. 그죠? 그래서 얘는 Li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높아시면서 한 얘기입니다. 동영상 듣는 학생도 있고 해서.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금속성이라고 하는 놈들은 1족, 2족 원소가 금속성을 갖는데 최외곽 전자가 1개 아니면 2개다 보니까 전자를 잃기 쉽다, 얻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답니다. 전자를 잃기 쉽습니다. 잃는 걸 제가 앞에 마이너스 쓸 거고 그 다음에 전자를 E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자 잃기 쉽다. 전자를 잃으면 여러분 양이온 되기 쉬워요? 음이온 되기 쉬워요? 그렇죠. 예, 양이온 되기 쉽습니다. 양이온 됩니다. 자, 컴마. 전자를 잃는다가 조금 이제 기술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를 잃는다. 산화됩니까? 환원되는 겁니까?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전자를 잃는다. 뭡니까?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화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화 반응.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얘가 산화. 산화, 그죠? 전자를 잃는 게 산화다. 자,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 뭐라 그러죠? 환원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 그럼 얘는 뭡니까? 환원제예요, 환원제. 컴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힘, 뭡니까? 환원력이에요, 환원력.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성질, 환원성이에요, 환원성.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자, 금속은 산소와 반응하거나 아니면 물과 반응해서 액성을 나타내는데, 자, 금속과 관련된 물질의 액성은 뭐예요? 무조건 꼭 알아두세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대단히 잘 나옵니다, 염기성.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금속성이다라는 말은 전자를 잃는다, 양이온 되기 쉽다, 산화된다, 환원제, 환원력, 환원성, 그리고 액성은 염기성. 여기까지 쭉쭉쭉 끌고 다니셔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주기율표가 얼마나 정교하냐면요. 위치도 반대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 비활성 기체는 안 건드리는 거죠. 반응성 없으니까 금속성도 없고 비금속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17쪽 할로젠 원소가 비금속성이 제일 클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비금속성일 텐데. 자, 비금속성 땡땡. 얘는 17쪽 아니면 16쪽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17쪽이라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7개죠, 그죠? 그럼 7개를 몽창 다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하나를 얻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전자 얻기 쉽습니다. 자, 전자 얻는 걸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컴마. 전자 얻으면 양이온 됩니까? 음이온 됩니까? 음이온 될 거고요, 그죠? 자, 전자 얻는 걸 산화라 그럴까요? 환원이라 그럴까요? 환원. 자, 이제부터 좀 쉬워지죠? 환원. 그 다음에 얘 무슨 제예요? 산화제고요. 그 다음에 무슨 력? 산화력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성? 산화성이고 그 다음에 액성은 뭡니까 여러분? 액성은 산성이에요. 산성. 아주 중요합니다. 산성. 산성. 자, 이렇게 주기율표상의 포지션이 반대고 성질도 완전히 반대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금속성이 가장 큰 원소들은 몇 쪽일까요, 여러분? 1쪽. 수소를 제외한 1쪽이 금속성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금속성이 가장 강한 건 누굴까요? 17족 할로젠 원소일 겁니다. 그죠? 그럼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성질이 어떨까요? 특히 이 14족 얘는 뭘까요? 정체가 전자가 4개 있잖아요. 최이각 전자가. 그럼 얘는 전자를 4개를 잃을까요? 4개를 얻을까요? 그때마다 다르겠죠. 그죠? 쟤는 실제로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로 주기율표상에서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성질이 점점 애매한 거 보이시죠? 그죠? 그 애매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누구냐면 자 알루미늄 동그라미 치시고요. 알루미늄 아연 동그라미 치고요. ZN 아연 그 다음에 주석 납. 자 얘네들을 한번 그러면 원소 기호의 원소 명칭에 앞 글자만 따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의 R 그 다음 아연의 A 그 다음에 주석의 주, 그 다음에 납의 납, 아라주납. 이거죠, 그죠? 아라주납은 어떤 원소냐면 얘네들은 양쪽성 원소예요, 양쪽성 원소. 양쪽성 원소. 그럼 이 양쪽성 원소라는 건 뭐냐? 양쪽성 원소라는 건 뭐냐?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야겠네요, 양쪽성 원소. 자, 우리 금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금속들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액성이 뭐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염기성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속은 누구랑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냅니까? 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속들은 그래서 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냅니다. 됐죠? 그러면 이 비금속들은 누구랑 반응 잘할까요? 액성이 산성이니까. 얘는 염기랑 반응 되게 잘해요. 이해되셨죠, 그죠? 염기랑 반응을 대단히 잘하는데 이 아라주납이라고 하는 이 양쪽성 원소는 산하고도 반응하고 염기하고도 반응하는 놈입니다. 실제로 알루미늄은 출제가 됐습니다. 알루미늄은 산과 반응해서 여러분 알루미늄은 여태까지 양쪽성 원소라기보다는 어느 성질을 더 부각해가지고 시험 출제 빈도가 높아요? 금속에 대한 성질로 출제 빈도가 높죠? 그죠? 근데 알루미늄 그러니까 금속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산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만들어낸다고요? 수소기체 만들어냅니다. 그죠? 하지만 얘는 염기하고도 반응해가지고 무슨 기체를 만들어내요? 역시 똑같은 수소기체를 만들어내요. 예전에 보기에 뭐가 나왔냐면 알루미늄은 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내고 염기와 반응해서 산소기체를 발생. 그럴듯하죠? 근데 양쪽성 원소라는 것만 딱 알고 있던 학생은 그럴듯한 선택지예요. 낚인다고요, 그죠? 그렇지, 산이니까 수소 나오고 염기니까 산소쯤 나오겠네. 이건 뭐 산소가 나오겠네가 아니라 산소쯤 나오겠네라고 문제를 푸시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쪽성 원소는 산과 염기와 모두 반응해서 무슨 기체를 만들어낸다? 수소기체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알루미늄은 출제했다면 다음번엔 뭐가 나올까요? 제가 예상하지만 아연이 나올 겁니다. 아연. 사실 주석과 납은 나올 가능성이 그닥 높진 않아요. 솔직히. 아연 나올 건데 알루미늄과 아연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자, 한 발짝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 철에다가 아연을 입힌 그러한 도금을 뭐라 그럽니까? 함석이라 그래요. 함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그죠? 철에다가 아연을 딱 입힐 겁니다. 아연은 철보다 반응성이 더 커요. 그런데 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을 딱 입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현상을 이용하냐면 자, 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을 이렇게 입혔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O2하고 H2O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얘를 부식시킬 텐데 아연이 철보다 반응성이 더 커요. 그러면 얘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일 때 어떠냐면 그러면 산소하고 물이 이 아연과 반응을 격렬하게 해가지고 다 녹슨 다음에 그 다음엔 철. 그럼 이건 도금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부식은 되는데 맨 위에 뭘 만듭니까? 침이랑 뭘 만들어요? 산화피막을 이렇게 만들어요. 산화피막을 만들어서 맨 위에는 부식이 돼서 어때요? 침이란 피막을 만들어서 내부의 아연을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철도 부식을 방지하죠. 이해되셨죠? 그죠? 이게 아연의 특징이에요. 근데 알루미늄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알루미늄. 얘는 양쪽성 원소이면서 이렇게 산화피막을 만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알루미늄과 아연은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죠? 자, 지금 동영상 듣는 학생이나 지금 실강 듣는 학생이나 지금 주기율표 하다가 저런 내용들이 쫙 나오면 어때요? 약간 당황하시는데 전혀 당황하실 거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할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자꾸 어느 한 구퉁이에다가 필기해놓고 하면서 나중에는 저게 뭔 소리인지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한꺼번에 초반이 되게 힘들어요. 초반이 왜 힘드냐면 화학 공부 안 하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언제 화학 공부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이제 딱 하다 보면은
예전에 알고 있던 게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고 기억이 안 나면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죠. 난 뭐 하고 있었던 건가? 난 되게 무식한 건가? 나는 또라이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나 할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엄습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좀 귀에 익지 않은 용어들이 막 등장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지금부터 처음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주납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류해 볼게요. 자, 여기 붕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비소, 그 다음에 저마뉐이에요. 요런 라인이죠. 붕소, 규소, 비소, 저마뉐. 자, 붕소, 규소, 비소, 저마뉐은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준금속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준금속, 준금속. 그렇죠. 그럼 준금속은 뭐냐? 자, 우리 금속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뭡니까? 도체예요. 비금속은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입니다. 근데 쟤네들은 뭐예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의 성분으로 이용되는 원소들에서 붕소, 규소, 비소, 저마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우리 14족 원소들이 어때요? 얘가 실리콘이라든가 저마뉐 얘네들이 순수 반도체예요. 순수 반도체고 거기다가 붕소를 도핑하거나 아니면 비소를 도핑하면 각각 어때요? 불순물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같은 걸 만들어서 접합을 시키면 다이오드라든가 아니면 트랜지스터 같은 거 만드는 게 저기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과 과정에 준금속으로 4개의 원소가 분리돼서 물어보곤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저 준금속은 어디까지가 그 내용이냐면 보기 하나짜리예요. 보기.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붕소, 규소, 비소, 저마뉐은 준금속 원소다 라고 인덱스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학생들 그거 보고 어때요? 아, 이거 맞는 얘기구나. 틀린, 아시죠? 요즘 문제 유형이 선택지 1, 2, 3, 4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 박스 해가지고 보기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제일 싫은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나오면 그 중에서 어때요? 하나만 몰라도 선택지가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깔끔하게. 그죠? 예를 들어서 기억은 틀렸어. 그럼 니은은 맞는 것 같아. 디귿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때요? 선택지가 뭐하고 뭐 남아요? 니은과 니은 디귿. 이거 남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아란 얘기죠. 다 알고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유형에서 디귿번 보기에 이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내가 이걸 잡을 수 있다면 그 문제에 굉장한 힘이 된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죠? 일단 이게 주기율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이걸 지우고 한번 특징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주기율표를 이제 머릿속에 딱 띄우시고요, 여러분. 주기율표. 자, 두 개의 족만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게요. 출제 빈도가 높은 족이죠. 자, 출제 빈도 높은 족 하면 당연히 우리 학생들도 예상하시겠지만 뭡니까? 1족 원소일 거예요. 그죠? 1족 원소. 맨 위에 수소는 비금속 원소였습니다. 됐죠? 비금속 원소 각인시켜놔야 돼요. 왜냐하면 임의의 원소 교회해가지고 A, B, C, D 나왔는데 A는 전자가 오비탈 전자 배치해서 전자 하나 띵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B는 전자가 땅 찍혀져 있어요. 3개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리튬이겠죠? 그럼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같은 족이라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기 기억번에 A와 B는 같은 족이다. 맞는 얘기예요. 니은번 뭐가 나옵니까?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건 틀린 얘기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수소는 비금속 원소고요. 리튬은 금속 원소니까 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위치는 같은 족이지만 이게 이제 구조적 특성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1족 원소를 쭉 나열하다 보면 수소, 그 다음에 리튬 밑에 뭐 있습니까? 나트륨 있죠? 나트륨 밑에는요 칼륨, 그 다음에 루비디움, 세슘 있습니다. 여력이 되시면 루비디움, 세슘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어디까지만 기억해도 훌륭하다? 칼륨까지만 기억해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알겠죠? 그죠? 걔네들은 1족 원소니까 금속성이 강하겠죠, 여러분. 그죠? 금속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금속성. 전자 잃기 쉬워요, 얻기 쉬워요? 전자 잃기 쉽습니다. 그렇죠. 전자 잃었다. 양이온 됩니까? 음이온 됩니까? 양이온 되지요. 전자 잃는 걸 무슨 반응이 진행됐다라고 합니까? 산화 반응.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전자 잃었다, 산화됐다. 됐죠? 자기 자신은 산화됐습니다. 그럼 무슨 제입니까? 환원제. 무슨 력? 환원력. 무슨 성? 환원성. 그리고 금속들은 무슨 액성이 뭐라고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됐죠? 염기성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그죠? 자,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 또 차근차근 할 거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수업할 때. 아, 내 얘기를 들으면 알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스스로 절대 얘기를 못 해.
그리고 어때? 생각해내지 못해. 이거를 빨리 훈련을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 풀고 이런 정도까지 되신다면은 좋은 성적 얻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공부하시면서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설명이 이해됐다고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죠? 거기까지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지 제 얘기를 또는 설명을 이해했다고 해서 안다. 이거는 하나의 착각이다. 그거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17쪽 원소로 쭉 가보겠습니다. 17쪽 원소. 자, 17쪽 할로젠 원소죠. 원자번호 9번.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플루오린이죠. 그죠? 플루오린. 그 다음에 명칭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 밑에 염소 있고요. 그죠? 그 밑에는요. BR 브로민이 있어요. 브로민. 그죠? 잘 입에 이거요. 그죠? 뭐라 그럴까.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뭐 있어요? 브로민 밑에 아이오딘 있어요. 아이오딘. 자, 요오드라고 했던 아이오딘. 작년까지는 제가 요오드, 아이오딘 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오드란 말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딘으로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교재도 다 아이오딘으로 다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문제들도 다 아이오딘으로 나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얘네들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집니다. 플루오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얘는 자 17쪽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요, 얻어요? 전자를 얻습니다. 전자 얻으면 양이온 됩니까? 음이온 됩니까? 음이온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전자 얻는 걸 무슨 반응? 환원 반응, 무슨 재? 산화제, 산화력, 산화성, 그리고 액성은 산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주기율표의 양대산맥,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분류입니다. 중간에는 애매한 놈들이 득실득실하죠. 그죠? 자, 첫 번째 뭐 있어요? 양쪽성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누굽니까? 알루미늄, 아연, 주석납, 아라주납 이 4개의 원소가 있고요. 걔네들은 산과 염기와 모두 반응해서 무슨 기체? 수소기체.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는 H예요? H2예요? 당연히 H2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기체가 나왔다. 근데 화학반응식을 쓰는데 말로는 수소기체가 뭡니까? 그러면 어때? H2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화학반응식을 쓰는데 수소기체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뒤에다 H 이렇게 적어놓으면 개수가 하나도 안 맞아요. 개수 안 맞으면 양적 관계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수소, 산소, 질소 이런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바로 뭡니까? 원자가 아니라 분자기 때문에 다 H2N2O2, Cl2Br2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준금속 원소는 붕소,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비소, 저마늄 같은 것들이 있었다. 얘네들은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완전히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각 단원별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볼게요. 이제 앞으로 맨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제 우리 기초화학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초화학.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자, 화학이란 여기도 나오죠. 화학이란 과학의 한 분야로서 물질의 성질과 그 물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및 이들 변화를 나타내는 법칙 등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을 다루는 학문. 그리고 관련된 법칙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그죠? 일단 기체에 들어가게 되면 뭐 보일의 법칙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샤를의 법칙.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뭡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렇죠. PV는 NRT.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레이엄의 법칙, 그 다음에 뭐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산화환원 반응에서 나오는 법칙이에요. 이런 법칙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뭐다? 화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효숫자 한번 가볼게요. 유효숫자. 측정치에서 자, 유효숫자 단어를 든 이유는 뭐냐면요. 유효숫자에서 한 번 기출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뜬금없이 나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원투에서 다루던 내용하고 갑자기 유효숫자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출제하시는 각 기관마다 출제하시는 이제 교수님들한테 의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문제에서 17문제 정도는 어때요? 그냥 평이한 문제를 내고요. 절대로 못 맞추는 문제를 한 문제를 내라 그럽니다. 절대로 못 맞추는 문제. 그러면 일단 상식적인 교수님 상황에서는 좀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 좀 어때요? 어려운 문제를 내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저 구석쟁이에서 하나 갖고 와가지고 냅니다. 그럼 그게 기출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를 모아가지고 막 풀다 보면 어때요? 아니 이걸 내가 화학에서 배운 건가 안 배운 건가? 유효숫자 이거 수학 아닌가? 막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런 게 또 일반 화학 교재에 보면 또 유효숫자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런 데서 막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교재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은
하이탑에서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 교재를 통해서 완벽하게 딱 해놓고 그 문제 한 문제만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따가 기출문제는 별표 해드릴 테니까. 자, 유효수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정치에서 확실한 자릿수 전부와 그 다음에 있는 조금 불확실한 자릿수 하나를 말하는 게 유효수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바로 유효수자를 세는 규칙이죠. 자, 규칙 갑니다. 읽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자, 0이 아닌 정수는 언제나 유효수자입니다. 0이 아닌 정수는 언제나 유효수자. 자, 근데 이제 0이 문제죠, 그럼 0. 0이 아닌 정수는 모두 유효수자인데 0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0을 앞에서 세로 묶어서 2번에다 별표 하나 하세요. 0이 문제입니다. 0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앞부분에 있는 0. 앞부분에 있는, 즉, 유효수자, 즉, 0이 아닌 정수 앞에 있는 0이 있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유효수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얘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0.0025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25는 어때요? 0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유효수자죠, 그죠? 근데 앞에, 이 유효수자 앞에 있는 0.00은 유효수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효수자 몇 개? 2개. 괜찮으시겠죠, 그죠? 자, 이거는 뭐 인덱스만 쳐다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제가 교재화 시켜서 넣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0, 중간에 있는 0은 언제나 유효수자입니다. 언제나 유효수자. 1.008, 즉 1과 8은 유효수자라는 거 아시죠? 그 유효수자와 유효수자 사이에 있는 0은 모두 유효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유효수자가 지금 몇 개예요, 얘는? 4개가 되겠네요, 4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끝부분에 있는 0. 자, 숫자의 오른쪽 끝에 있는 0은, 자, 숫자의 소수점이, 미주치입니다, 거기.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수자로 인정한다. 자, 거기에 아주 강력한 예들이 나와 있죠? 100.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유효수자는 1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0의 2승. 역시 이거 어때요? 이것도 100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100, 둘 다 100인데, 이렇게 1.00 곱하기 10의 2승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유효수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100이라도. 제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유효수자, 1개, 그 다음에 3개.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완전수. 완전수는 이제 측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셈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10번의 실험, 그 다음에 3개의 사과, 그 다음에 8개의 분자, 뭐 입자수 같은 거 관련된 개념이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완전수, 즉 10번의 실험에서 10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사과에서 3 완전수고요. 그 다음에 8개의 분자에서 8 얘는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측정 장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뭐 10번의 실험을 하는데 뭐 자를 이용한다거나 무슨 질량 측정하는 그 질량계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요렇게. 자, 그럼 예제 1-1번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효수자의 개수가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자, 1번은 유효수자 몇 개로 보이세요, 여러분? 3개. 잘하셨습니다. 자, 보기 2번은 유효수자가 몇 개로 보입니까? 4개. 네, 점점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유효수자 몇 개입니까? 4개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유효수자 몇 개입니까? 4개죠. 그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유효수자가 다른 거 하나 뭡니까? 1번 선택지. 별표하세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걸 만약에 아무것도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이게 뚝 튀어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워야 되냐? 어디서 배워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문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뜬금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가끔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수학 계산에 필요한 유효수자 규칙 되어 있습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의 경우에는 유효수자 개수가 동그라미 세, 가장 적은 측정치. 가장 적은 측정치와 유효수자가 같도록 해야 된다. 자, 4.56, 이 유효수자 몇 개죠? 3개죠. 그 다음에 1.4, 유효수자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막 해가지고 어때요? 3개가 나오겠죠? 얘는요, 유효수자가 3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가장 작은 측정수랑 맞춰야 되니까 반올림하든 버림을 하든 뭐합니까? 유효수자 2개로 맞춰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6.4로. 감 잡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좋고요. 덧셈이나 뺄셈. 계산에 이용되는 가장 낮은 정밀도. 자, 가장 낮은 정밀도 밑줄 치세요. 정밀도의 측정값과 같은 소수자리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12.11, 그 다음에 18.0, 그 다음에 1.013. 얘는 어때요? 지금 유효수자가 4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가장 작은 정밀도는 유효수자 4개 있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다 하면 얼마 나오냐면 31.123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때요? 정밀도 가장 낮은 거, 즉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버리시고 뭐합니까? 31.1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21-13.8을 여기서 계산하면 얘는 7.2 어때요? 21이라고 하는 놈은 소수점 아래 전혀 숫자가 없죠. 그죠? 그래서 7만 딱 정수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 잡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럼 예제 1-2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유효숫자 개념에 의해서 1.039-1.020 나누기 1.039를 계산한 값은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 계산하게 되면 아까 곱셈이나 나눗셈, 덧셈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얘는 가장 낮은 정밀도니까 얘는 소수점 아래 셋째짜리 해야겠죠. 둘 다 셋째짜리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하는 거니까 얘는 다 계산해도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죠?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나와 있는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뭡니까? 1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소수점짜리만 계산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왕왕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었습니까? 네. 자, 다시 2번 가봅니다. 다음을 정확하게 유효숫자에 맞춰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계산을 다 해오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자, 써볼게요. 제가 51.224mg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딱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51.224mg. 이건 제가 전자계산기를 이용해서 딱 계산을 한 겁니다. 잘했죠? 계산을 해왔는데,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하면 되느냐? 자, 아까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정밀도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죠? 가장 낮은 정밀도는 어때요? 맨 앞에 첫 항에 주어진 55mg 아닙니까? 얘는 소수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뭘 버리는 거예요? 얘는 뒤에 있는 .224를 모두 버려가지고 뭐로 쓰면 돼요? 정답은 51mg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그래서 51mg이 됩니다. 실제 계산을 하면 유효숫자가 다 계산을 하면 51.224가 나오지만 우린 뒤에 있는 걸 버리고 51mg으로 표현한다라는 이야기죠. 제 말 이해되었습니까? 네, 좋아요. 자, 해서 거기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문제를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이